저희 시어머니 과실이에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이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죠.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데 허리가 뻐근하게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에도 지우를 업고 재우느라 무리했나 봐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며 아들 내외 방문 앞을 스쳐갔습니다. 아직 두 사람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겠죠. 부엌 불을 켜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손질해둔 시금치와 된장,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또 바쁘겠구나. 혼잣말을 하며 가스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에 고등어를 굽는 소리가 새벽 부엌을 채웠고 구수한 냄새가 번졌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는 동안 시계를 봤습니다. 6시 20분. 지우가 일어날 시간이었죠. 손주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새우잠을 자고 있는 지우의 통통한 볼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3년 전 며느리 수진이가 지우를 안고 처음 우리 집 문턱을 넘던 날이 어제 같은데 이제 곧 4살이 됩니다. 지우야, 할미 왔어. 일어나 볼까? 지우는 눈을 비비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아무리 허리가 아파도 이 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할미 좋아. 지우의 작은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식탁에 앉혀 아침을 먹이는 동안 며느리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우 챙기시느라 힘드시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수진의 눈은 제가 아니라 식탁 위 음식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고등어가 타지 않았는지, 밥솥 뚜껑은 닫혀 있는지 확인하는 시선이었죠. 괜찮아. 지우랑 있으면 재미있어서 힘든 줄 모르지. 그럼 전 출근 준비할게요. 지우 유치원 9시까지 데려다 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고는 커피 한 잔만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하신다는 말도 없이요. 3년간 매일 아침이 이랬어요. 아들 민준이도 출근 준비로 정신없이 움직이다 현관문을 나서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엄마, 지우 잘 부탁해. 그것도 인사인가 싶었지만 뭐라 말할 새도 없이 문이 닫혔어요. 식탁에는 제가 정성껏 차린 아침상이 반도 먹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지우만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이 집에서 뭐란 말인가. 무료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지우가 밥풀을 묻히고 웃는 얼굴을 보면 그런 서운함도 녹아버렸으니까요.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 앞에서 30년 지기 친구 혜영이를 마주쳤습니다. 언니, 오늘도 지우 데려다 주고 와. 벌써 3년째잖아. 며느리가 육아비라도 주나? 혜영의 물음에 저는 멋쩍게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 보는 게 어디 돈이 문제야? 그래도 언니 허리도 안 좋은데 애 보는 것도 노동이야.
요즘 베이비시터 한 달에 200만 원은 받는다던데. 200만 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로 바쁜데 시어머니가 돈 타령을 하면 되겠어요?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시계는 어느새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지우를 데리러 갈 시간이었어요. 유치원 앞에서 다른 엄마들 사이에 섞여 지우를 기다렸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저 나이 때 이렇게 아들을 키웠지. 홀로 식당 일을 하면서. 지우가 달려나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미, 오늘 그림 그렸어. 지우가 건넨 도화지에는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지우가 쓴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미 좋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우와 함께 블록을 쌓고 책을 읽어주는 동안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퇴근할 시간이죠.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계란찜과 불고기를 만들고 있는데 허리가 또 욱신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나 봐. 예전 같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늘도 육아일지를 꺼내 한 줄 적었습니다. 이 일지는 3년 전 지우가 태어난 날부터 써온 거예요. 처음엔 그냥 추억을 남기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빠짐없이 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되었죠. 2024년 10월 16일 지우가 유치원에서 할머니 그림을 그려왔다. 할미 좋아라고 썼다.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저녁은 불고기.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하지만 지우 웃는 얼굴 보니 괜찮다. 일기장을 닫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한마디 던졌죠.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예요?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역시나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어. 어서 씻고 와.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나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깊은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어요. 70년을 살아온 흔적들이죠.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손주 보는 게 행복하긴 한데 가끔은 나도 쉬고 싶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날이 될 줄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했어요. 오후 2시쯤 되니 지우를 데리러 갈 시간이었죠. 유치원에서 지우를 데리고 나오는데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미, 오늘 공원 가자. 지우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동네 작은 공원이었어요. 그곳엔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어서 지우가 늘 가고 싶어 했죠. 허리가 좀 아팠지만
지우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잠깐만 놀다 가자. 공원으로 향하는 길, 지우는 제 손을 잡고 콩콩 뛰며 좋아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신호는 빨간불이었어요. 차들이 쌩쌩 지나갔죠. 저는 지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우야, 초록불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응, 할미 손 꼭 잡고 있을게.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신이 나서 종종 걸음으로 걸었고 저는 허리를 숙여 지우의 속도에 맞췄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빨간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고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지우를 끌어안았어요. 지우야, 엄청난 충격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지우만은 놓치지 않으려 꽉 끌어안았어요. 귓가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괜찮니? 제 품에 안긴 지우는 놀라서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지우를 살렸다는 안도감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주변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죠.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몸을 움직이려 하니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히 다리와 옆구리 쪽이 극심한 통증을 느꼈죠. 할머님, 깨어나셨어요? 다리 골절과 갈비뼈 세대가 부러지셨어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지우는 괜찮나요? 손주분은 멀쩡하세요. 할머니께서 완벽하게 감싸주셨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지우가 무사하다는 말에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병실로 옮겨졌고 며느리 수진이 뒤늦게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제 상태를 묻기보다는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지우는 괜찮죠? 다친 데 없죠? 응, 지우는 괜찮아. 휴, 다행이다.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사고가 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따져 묻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호는 초록불이었어. 근데 차가 갑자기. 그래도 어머님이 더 조심하셨어야죠.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우를 감싸고 다쳤는데 며느리는 저를 탓하고 있었어요. 아들 민준이도 곧 도착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근데 어떻게 사고가 난 거야? 지우는 괜찮은 거 맞지? 왜 아무도 내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는 걸까?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은 회사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고 며느리는 지우 돌봐야 해서라며 병문안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지우는 친정 쪽에서 봐주고 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숙 할머니시죠? 사고 조사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혹시 며느리분이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셨다는 거 아세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험 처리 과정에서 며느리분이 그렇게 진술하셨답니다. 할머니께서 아이 손을 제대로 잡지 않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한다고 지우를 지키려고 제 몸을 던졌는데 이제는 저를 사고의 원인으로 만들려는 건가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년간 무상으로 손주를 돌봐준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정말이지 내가 뭐라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며 지우를 키웠는데. 그날 밤 복도에서 며느리 수진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네. 보험 설계사님, 그러니까 시어머니 과실로 처리하면 보상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진행할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어요. 제 명예를, 제 3년을 이렇게 쉽게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우 유치원 가방에서 가져온 육아일지가 있었어요. 3년간 빠짐없이 기록한 이 노트. 지우의 첫걸음, 첫말, 아플 때마다 간호한 기록들. 일지를 펼쳐들고 결심했습니다. 이 기록이 나를 지켜줄 거야. 거짓말로 나를 짓밟으려 하다니.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일주일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해야 할까요? 병실에는 제 신음소리와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아들은 하루에 한 번 들르는 것도 버거워했고, 며느리는 아이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 제 모습이 처량했어요.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어 간호사를 불러야 했죠.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무력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였어요. 민준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만 표정이 영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엄마 좀 어때?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지우는 잘 지내니? 응, 지우는 괜찮아. 수진이 친정 엄마가 봐주고 계셔. 그건 걱정 마. 민준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눈치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경찰에서 전화 왔던 거 알지? 수진이가 내가 지우를 제대로 안 돌봐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던데. 엄마, 그게 민준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보험 때문에 그런 거래. 사실 우리 집 형편이 요즘 안 좋거든. 보험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해서. 그래서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괜찮다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이해해줘.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내 명예를 짓밟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민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막이 흘렀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이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복도로 나가려고 하는데, 목발을 짚는 것도 힘들어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변호사님 시어머니 과실로 하면 보상금이 더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아이 손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연세도 많으신데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죽여 들었습니다. 수지는 통화를 마치고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허탈함이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육아일지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귀퉁이가 헤어진 노트였어요. 3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이 노트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지우가 처음으로 할미라고 불렀다. 가슴이 벅찼다. 오늘 지우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산책 다녀왔다. 2022년 3월 15일. 지우가 첫걸음을 떼었다. 내 손을 잡고 걸었다.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났다. 2023년 7월 20일. 지우가 열이 나서 밤새 간호했다. 수진이는 회사 중요한 미팅 있다며 출근했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 힘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3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지우의 웃음소리, 제 손을 꼭 잡던 작은 손, 할미 좋아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2024년 10월 16일. 지우와 공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지우를 감싸느라 내가 크게 다쳤다. 하지만 지우는 멀쩡하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노트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기록들이 제가 3년간 얼마나 정성껏 지우를 돌봤는지 증명해 줄 거예요. 거짓말로 저를 짓밟으려는 그들에게 이 진실을 보여줄 겁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당해도 참아야 하는 걸까?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너무 착해. 세상은 착한 사람만 손해보는 곳이야. 가끔은 당신도 당신을 지켜야 해. 맞아요.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할 때예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회진을 돌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병원에 법률 상담실 같은 거 있나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곧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병원 1층에 무료 법률 상담실이 있다고 했죠. 퇴원하면 가장 먼저 그곳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3년의 기록이 나를 지켜줄 테니까.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2주간의 입원 생활 끝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아들 내외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퇴원 수속을 밟는데 아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휠체어를 가져왔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엄마 많이 불편하시죠? 집에 가서 쉬세요. 응, 고맙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도 말이 없었죠. 서먹한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수진이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방 정리해뒀으니 들어가서 쉬세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죠. 지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친정에 있는 모양이었어요. 지우는 언제 오니? 당분간은 저희 엄마가 봐주실 거예요. 어머님도 다치셔서 힘드실 테니까요. 당분간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아니면 제가 필요 없어진 건가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천장이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집이 더 이상 제 집 같지 않았죠. 휴대폰을 꺼내 육아일지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몰라 퇴원 전에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두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 혜영이었어요. 언니 퇴원했다며? 내가 지금 갈기 미역국 끓여서 갈게. 혜영아, 괜찮아. 오지 않아도 돼. 무슨 소리야? 30년 지기가 다쳤는데 안 가면 말이 돼? 30분 후에 봐. 혜영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현관벨이 울렸고 혜영이 커다란 냄비를 들고 나타났어요. 언니 나왔어. 미역국 끓였어. 어디 좀 보자. 혜영은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혜영의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혜영아, 나 울지 마. 다 알아. 동네에서 소문 다 났어. 며느리가 언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언니 사실 나 그날 봤어. 사고 현장. 뭐? 나 그날 공원 근처 약국에 가는 길이었거든. 언니가 지우 손잡고 횡단보도 건너는 거 봤어. 신호는 분명 초록불이었어. 근데 갑자기 차가 달려들더라고. 언니가 지우 감싸고 쓰러지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911 신고했어. 혜영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이 있다고? 혜영이 봤다고? 언니, 나 경찰서 가서 진술할 수 있어. 신호는 분명 초록불이었고 차량이 신호 위반한 거야. 언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혜영아, 그리고 언니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며느리가 저러는 건 명예훼손이야. 우리 아들이 변호사잖아. 혜영의 말을 듣는 동안 마음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제 편에 서줄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30년 지기의 우정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혜영아, 가족인데 소송까지 해야 하나? 언니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며느리는 언니 명예를 짓밟고 있어. 3년간 무상으로 손주 봐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고 책임까지 뒤집어 씌우려 해. 이건 명백한 잘못이야. 혜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육아일지를 꺼내 혜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3년간 쓴 육아일지야. 지우 돌본 기록이 다 들어있어. 혜영은 일지를 펼쳐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언니, 이거 엄청난 증거 자료야. 매일매일 기록했잖아. 시간대별로 뭘 먹였는지, 언제 산책 갔는지, 아플 때 어떻게 간호했는지. 이거면 언니가 얼마나 정성껏 지우를 돌봤는지 증명할 수 있어. 그럴까? 당연하지. 언니, 이거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가자.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자. 혜영은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으니 내일 당장 법률사무소로 오라고 하더군요. 혜영은 전화를 끊고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당하고만 있지 마. 언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가만히 있어? 3년간 언니가 쏟은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해. 그날 밤 혜영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혜영의 말이 맞아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피해자가 되어야 하나요? 3년간의 헌신이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건가요? 아니야.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혜영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택시를 불러놓고 저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어요. 며느리 수진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병원 재검진 받으러. 거짓말이었지만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어디 가든 관심도 없겠죠. 택시를 타고 혜영의 아들이 일하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준호입니다. 어머니 사연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준호 변호사는 제 육아일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3년간 빠짐없이 기록하셨다니. 어머님, 이거 가지고 충분히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소송과 동시에 3년간의 육아 노동에 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어요. 육아 노동 비용이요? 네, 요즘 베이비시터 비용이 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3년이면 7,200만 원이죠. 어머님께서 무상으로 제공하신 노동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200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가 3년간 쏟은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 희생이 사실은 엄청난 것이었던 거죠. 진행해 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존엄을 지킬 때였으니까요.